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또다시 폭탄을 던졌습니다. 관세 25%. 미국은 승리를 확신했죠. 한국을 옥죄면 결국 무릎 꿇고 백악관 문을 두드릴 거라고. 그러나 그 오만한 판단은 단 72시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 수율이 85%에서 15%로 폭락했고 3천억 달러 장비가 고철로 변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하자 구글, 엔비디아, 애플이 백악관을 향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총 한 발 없이 미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모두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대통령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국을 향해 관세 25%라는 날을 세웠죠. 공식 절차도 없었어요. SNS 글 한 줄이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미 상무부에서 22년간 무역전쟁을 설계해온 리처드 헤일이에요. 웬만한 나라는 이 정도 압박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항의도 협상 요청도 없었죠. 그저 원칙적 대응이라는 짧은 보도자료 한 줄뿐. 저는 그게 공포의 침묵인 줄 알았어요. 거대한 역습의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버지니아 자택 침대에서 휴대폰 알림에 잠이 깼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였죠. 한국, 관세 25%. 합의 이행 안 하면 끝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이불 속에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거든요. 거칠고 직설적인 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먼저 겁줘야 한다는 게 그분 철학이었고 저는 그 방식이 언제나 통한다는 걸 22년간 숫자로 증명해왔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백악관을 찾아오겠죠. 손에는 3,500억 달러짜리 투자 계획서를 들고 있을 거예요.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라는 외교적 수사를 읊겠죠. 미국 시장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일본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유럽연합조차 결국엔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상무부 오퍼레이션 센터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에 아시아 증시 그래프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국 코스피가 3% 넘게 빠졌더라고요. 동료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지만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 시장 충격은 예상된 수준이었거든요.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재계가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니까 곧 로비스트들이 워싱턴 곳곳을 뛰어다니겠죠.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실무진 회의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을 면밀히 추적하되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삼성과 SK의 미국 내 공장 투자액, 현대차의 북미 시장 점유율. 이 숫자들을 조합하면 답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상대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감 표명, 대화 촉구, 우호 관계 강조. 이런 단어들이 담긴 장문의 성명서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다음 비공식 채널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죠. 저는 그 패턴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3줄짜리 보도자료를 내놓고 끝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 정부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추가 논평은 없다. 저는 처음에 뭔가 빠진 줄 알았어요. 번역이 잘못됐나 싶어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진짜 이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없고 애원도 없고 협상 의지 표명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봤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밤새 회의를 돌리고 있을 테고 삼성과 현대 총수들이 긴급 소집됐을 거예요. 늦어도 48시간 안에 워싱턴으로 특사가 날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한국은 조용했어요. 특사는커녕 실무진 접촉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모니터링해봤더니 정부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긴 했는데 정작 정부는 원칙적 대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놈들이 뭔 배짱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허둥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먼저 손 내밀기 싫은 거겠죠. 아시아 국가들 특유의 자존심 문제라고 해석했어요. 그때 텍사스 오스틴에서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자 갱신을 포기하는 인원이 생기고 있고 본사 발령을 신청하는 엔지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겁을 먹은 거예요. 관세 폭탄 맞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테니까 쥐들이 미리 배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한 거죠.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이 가족 사정을 이유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니까요. 이 정도면 곧 백기를 들겠죠. 그때 저는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는 게 도주가 아니었어요. 겁먹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철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이 공포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호였죠.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이미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고위 협상단이 워싱턴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예상대로였어요. 아무리 침묵으로 버티려 해도 결국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회의 준비를 지시하면서 넥타이를 새로 골랐어요. 오늘은 뭔가 격식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항복 문서를 들고 오는 날이니까요. 상무부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여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죠.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고 가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2년 경력의 협상가로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한국 대표단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정부 관계자 2명과 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 3명.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하거나 위축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무표정에 가까웠죠. 마치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처럼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서 상석에 앉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한국인들을 훑어봤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인상에 은퇴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죠. 명함을 확인하니 삼성전자 박철민 전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현대차와 SK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이렇게 빨리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외교적 수사도 덧붙였죠.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국이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느냐, 그게 오늘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박철민 전무가 제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런 전제도 인사말도 없었어요. 그냥 서류 한 장을 툭 내밀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자 계획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500억 달러 패키지에 세부 내역이 적혀 있겠지 하고 예상하면서 첫 줄을 읽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향 현물 출하 우선순위 조정 통보서. 투자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협상안도 아니었어요. 통보서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HBM 및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전량 포함. 저는 고개를 들어 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 그 자체였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니요? 그럼 뭐하러 태평양을 건너온 거죠? 리스크 관리를 통보하러 왔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뉘앙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건조하게 말했죠. 관세 25%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미국향 모든 긴급 물량 출하와 추가 증설 인력 파견을 중단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물량 출하를 중단한다고요? 인력 파견도요? 이건 투자 약속은커녕 오히려 빼겠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HBM 및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전량 포함. 이 문장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해독됐어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AI 국가 전략의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죠.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 두 품목의 공급을 끊겠다는 건 미국 첨단 산업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대한 위압적으로 들리게요. 이거 지금 보복하는 겁니까? 박 전무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어요. 하지만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이없다는 듯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보복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학생에게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교수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적 판단입니다. 서명이 없는 관세는 리스크일 뿐이니까요. 저희는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입을 보류하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보복을 하는 거라면 차라리 대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추가 제재를 위협하고 언론전을 벌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건 보복이 아니라고요? 기업적 판단이라고요? 박 전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은 공식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언제든 번복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건 주주에 대한 배임이에요. 관세가 공식 확정되고 그 범위와 기간이 명확해지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명령도 아니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도 아니죠. 그냥 글 한 줄일 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글 한 줄을 근거로 수조 원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완벽하게 합리적인 논리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서류에 적힌 품목 리스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HBM, 차세대 전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부품, 디스플레이 구동칩.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목을 매는 부품들이 죄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려면 한국산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싸울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절차라는 이름으로 스위치를 끄면 되는 거였죠.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이라면 분노했을 거예요. 항해 성명을 내고 언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미국 내 동맹을 규합해서 로비전을 펼쳤겠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을 거예요.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구걸하지도 않았죠. 그냥 계산을 끝내고 결과를 통보하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 전무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국장님, 저희는 통보를 하러 온 겁니다. 논의가 아니라요. 관세 정책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국 대표단은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미국향 현물 출하 우선순위 조정 통보서. 이 서류가 미국 첨단 산업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전무가 남기고 간 서류의 파장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한국 본사가 숙련공 1,200명의 파견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공식 통보를 보내왔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관세 리스크로 인한 현장 엔지니어의 안전 및 비자 문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비자 문제라니요? 안전 문제라고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인데 무슨 안전 문제가 있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에 확인해보니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어요. 관세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을 해외로 보내는 건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될 경우 한국인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명분도 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철수였습니다. 문제는 그 숙련공들이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개의 공정 단계마다 미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온도를 0.1도 올릴지 내릴지, 가스 주입량을 0.01% 늘릴지 줄일지 이런 판단들이 수율을 결정해요. 매뉴얼에는 적혀있지 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각의 영역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감각을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그들의 손끝에 있었어요. 텍사스 공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보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수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85% 수준을 유지하던 수율이 60%대로 떨어졌다가 며칠 만에 4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올라온 시점에는 15% 밑으로 추락해 있었어요. 100개를 만들면 85개가 불량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준이었죠. 저는 급히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텍사스 현장 책임자의 얼굴이 화면에 떴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죠.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가 설명한 상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떠난 후 미국인 기술자들만으로 라인을 돌리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매뉴얼대로 모든 절차를 따랐어요. 설정값도 한국 본사에서 받은 그대로 입력했죠. 그런데 기계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EUV 노광 장비가 문제입니다. 매뉴얼대로 버튼을 눌러도 원인 불명의 진동이 발생하면서 멈춰버려요. 장비 제조사인 ASML에 문의했더니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소프트웨어 세팅 문제도 아니래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기계는 기계잖아요. 같은 설정값을 입력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인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미국인이 누르면 안 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미세 공정에서는 환경 변수가 수백 가지입니다. 습도, 온도, 진동, 심지어 작업자의 걸음걸이까지 영향을 미쳐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변수들을 몸으로 읽어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적을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기술이란 건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면 최고의 장비를 살 수 있고 최고의 장비가 있으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리쇼어링에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도 그 믿음에 기반한 거였어요.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는 미국식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를 샀어요.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대당 3천억 원이 넘는 기계를 수십 대 들여놨죠. 건물도 최신식으로 지었고 클린룸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기계들이 지금 멈춰 서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의 손끝이 사라지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치솟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왔던 기술자들이 대거 귀국한 후 현장 미국인 직원들만으로 공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감당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용접 불량, 조립 오차, 품질 검사 실패.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죠. 가장 황당한 건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미국인 기술자들이 한국 본사에 화상통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발 원격으로라도 도와달라고요. 세팅값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보안 규정상 불가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보안 규정이라니요?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기술 지원을 하는 게 뭐가 보안 문제란 말입니까? 하지만 법무팀에 다시 확인해보니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또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건 기업 자산 유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결국 미국인 기술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의 경우 단순한 장비 에러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라인이 일주일째 멈춰 있었습니다. 에러 코드는 매뉴얼에 나와 있었어요. 해결 방법도 적혀 있었죠. 그대로 따라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한국인 선임 엔지니어가 있었다면 10분 만에 해결했을 문제가 미국인 기술자 10명이 일주일을 매달려도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인텔과 마이크론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니까 그들의 기술진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텔 기술자들이 텍사스 공장에 도착해서 장비를 살펴봤지만 그들도 손을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쓰는 공정이 아닙니다. 한국식 미세 공정은 레시피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장비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레시피. 반도체 업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공정의 세부 설정값과 순서를 뜻합니다. 같은 장비라도 레시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레시피는 철저하게 비밀이었습니다.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만 있었고 그들이 떠나면서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 그 와중에 백악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요청한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백악관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는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수석, 그리고 몇몇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표정들이 하나같이 험악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텍사스 공장 수율이 15% 미치라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3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은 공장인데요. 세계 최고 장비를 갖춰놨는데 왜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계는 우리 것인데 왜 우리가 못 돌리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헤일 국장,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 저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2년간 숫자로 모든 걸 설명해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텍사스 공장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반짝이는 최신식 건물, 세계 최고가의 장비들, 미국 반도체 부흥의 상징이 될 거라던 그 공장이 지금은 거대한 고철 처리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지었지만 영혼이 없었어요. 기술은 자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끝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텍사스 공장 사태가 터진 직후 일본에서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요구에 전격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일본이 먼저 무릎을 꿇었군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미국이 압박하면 굴복하는 게 동맹국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도 곧 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토요타, 혼다, 소니를 비롯한 일본 대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더군요. 자동차 공장 증설, 반도체 시설 확충, 배터리 생산 라인 신설. 화려한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도 공개됐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졌습니다. 이게 올바른 그림이에요. 미국이 요구하면 동맹국이 응하는 거죠. 일본이 본보기를 보여줬으니 한국도 조만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텍사스 공장 문제도 그때 가서 해결되겠죠.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 비서가 책상 위에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계획서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총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굴욕감이 느껴졌죠. 상납금 영수증을 바치는 신하의 모습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은 현대차 그룹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펼쳐든 건 네옴시티 모빌리티 허브 조감도였습니다. 정 부회장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왕세자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죠. 두 사람의 악수는 동등한 파트너 사이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찍힌 2장의 사진이었어요. 하나는 굴복의 기록이고 하나는 도약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려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현대차가 참여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어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는 거예요. 원래 15조 원을 투입해서 제2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미국 조지아주가 엄청난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유치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전부 회수해서 인도 첸나이 공장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인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인도로 간다고요? 미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 그걸 버리고 인도를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니 논리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에요.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낮아서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미국이 관세로 위협하는 동안 인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향으로 잡아뒀던 반도체 스판 물량을 전부 유럽 데이터 센터로 돌렸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유럽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한국산 HBM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목을 매달고 기다리는 그 반도체들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도 위에 표시해봤더니 선명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을 빙 둘러싸는 형태였어요. 동쪽으로는 유럽, 서쪽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남쪽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촉수를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미국이라는 시장을 지도에서 조용히 지우고 있었어요.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폴란드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발표였어요.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 미국 정부가 SK에 수년간 요청했던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미국이 아니라 폴란드로 간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SK 임원이 한 말이 기사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명확한 정책 방향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파트너를 선택할 때 그 점을 가장 중시합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트럼프의 SNS 한 줄에 정책이 뒤집어지는 나라에서 수조 원을 투자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일본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대응이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돈을 주고 노예가 됐어요. 수백억 달러를 바치고도 추가 관세를 맞았지만 항해 한마디 못했죠. 반면 한국은 돈을 빼서 주인이 됐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나라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갔죠. 우리는 한국을 가뒀다고 생각했어요. 관세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항복을 받아내려 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동안 한국은 그 울타리 밖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울타리 안에 갇힌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움직임이었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직접 참석해서 현대차 제2공장 건이 무산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고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대통령께서 관세를 철회하시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여러 주지사들이 비슷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미시간.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던 주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협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안을 찾았어요. 미국 시장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손짓해도 그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한 참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 기업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참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법적 도구는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었어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광범위한 경제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죠. 원래는 테러 지원국이나 적성국을 상대로 쓰라고 만든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동맹국 무역협상에 들이댄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의 허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허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미국 상공회의소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미국 정부, 정확히는 트럼프 행정부였죠.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국 최대 경제단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소장 내용을 읽어보니 논리가 치밀했어요.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IEPA는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는 법인데 한국과의 무역 분쟁이 그 요건을 충족하느냐는 거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함께 군사훈련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였어요. 소송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이 회사들이 연합해서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우리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급망을 끊어놓고 기업더러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애플 법무팀이 제출한 의견서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편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소송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어요. 성명도 논평도 지지 표명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침묵했죠. 저는 처음에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하지만 며칠 후 한국의 진짜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일제히 공문이 날아간 거예요. 발신자는 한국 대형 로펌들이었습니다. 김앤장, 세종, 광장. 한국 최고의 법무법인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공문의 제목은 공급 지연에 대한 불가항력 통지 관련 법률 검토였습니다. 내용을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로펌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건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불가항력, 영어로 포스 마저라고 하죠.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가 원인이므로 한국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그러면서 한국 로펌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공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요. 친절하게 소장 샘플까지 첨부해서 보내줬더군요. 저는 그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어요.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공격하도록 법적 무기를 쥐어준 거예요. 우리가 키운 기업들이 우리가 만든 법을 이용해서 우리 정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전무는 전화 한 통 없이 워싱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비시켰어요.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아이폰 신모델에 들어갈 메모리 칩 수급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주가가 하루 만에 8%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 일정을 6개월 미룬다고 했습니다. HBM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량을 30% 줄인다고 발표했죠. 배터리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뉴욕 증시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연일 하락했어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비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분노가 저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무부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확 잡아 돌렸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미국 굴지의 테크 기업 CEO였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헤일, 내 칩 어디 있어? 그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상무부 복도 한가운데서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기겁하며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지난 한 달간 25% 빠졌어.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그런데 당신네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한국 놈들 코 납작하게 해주겠다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칠 수도 없었어요. 그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정책이 미국 기업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서 그를 떼어놓았어요. 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거 책임질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저는 구겨진 셔츠 깃을 매만지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들이 눈을 피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22년 경력의 고위 관료가 민간 기업인에게 멱살을 잡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에게 반박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책이 우리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보복 관세도 안 걸었고 외교적 항의도 안 했고 언론전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조용히 법률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관세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행정부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 정교한 설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철민은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협상을 요청하지도 위협하지도 읍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뒀을 뿐이에요.
우리가 만든 법과 우리가 키운 기업들이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게 만든 거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 사본, 한국 로펌들이 보낸 법률 검토서, 그리고 주가 폭락 그래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이라면 차라리 대응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의 붕괴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관세 정책 수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 주가 폭락, 의회의 압박. 사방에서 불이 붙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과 접촉해서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 관세를 철회하면 행정부의 체면이 구겨지니까 먼저 물밑에서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보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지시를 받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이 무릎 꿇고 찾아올 거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이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박철민 전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공식 핫라인을 통해서요. 통화 요청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예전 같으면 미국 상무부 고위 관료가 연락한다고 하면 즉시 응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것도 비서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왔죠. 결국 화상회의가 잡힌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이 켜지고 박 전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첫 만남 때와 똑같았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상황이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니 한국 측도 공급 정상화를 고려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거의 읍소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몇 주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태도였죠. 박 전무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모니터에 스프레드시트 하나가 떴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공급 우선순위 현황이었어요. 저는 그 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국가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1번 사우디아라비아, 2번 독일, 3번 아랍에미리트, 4번 프랑스, 5번 인도. 목록이 쭉 이어지더니 한참을 내려가서야 미국이 나왔습니다. 148번. 미합 중국이 148번째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사우디와 독일은커녕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보다도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 전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미국향 공급이 중단된 사이에 저희는 다른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UAE, 독일, 프랑스, 인도를 비롯한 47개국과 5년치 물량을 선계약했어요. 이 고객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은 신규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 물량이 소화된 후에 순차적으로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신규 고객이라고요? 미국이요? 수십 년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미국이 이제 신규 고객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언제쯤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현재 계약 물량을 소화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요. 대기 순번에 등록해 두시면 순서가 되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숫자를 되뇌었어요. 3년 동안 미국 반도체 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애플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3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3년이면 회사가 망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물론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 전무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어요.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하지만 그건 놀라움이 아니라 어이없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먼저 계약한 고객에게 먼저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미국이라고 해서 줄을 새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고객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니까요. 신뢰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가 SNS 한 줄로 관세를 때려박았을 때 신뢰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신뢰 운운하는 한국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그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어요. 148번 미국. 그 숫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슈퍼갑이 148번째 줄을 서야 하는 평범한 손님으로 전락한 거예요. 백악관 브리핑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박 전무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해야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47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미국은 대기 순번 148번이라는 것, 정상화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것.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경제수석은 고개를 떨궜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우리 보고 줄 서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한국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암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산 HBM을 구하기 위해 정상 가격의 2배, 3배를 주고 거래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거래는 정상가의 5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물량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더 치욕적인 건 품질 문제였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이 겨우 가동을 재개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사용을 거부했어요. 결국 미국산 반도체는 메이드 인 USA라는 라벨이 불량품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그들을 인질로 잡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면 상대가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우리가 휘두른 칼은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상대는 그 칼을 비웃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세계 금융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조정한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투자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듣는 순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술주 비중을 대폭 줄이고 그 자금을 한국 증시로 이동시킨다는 거였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뉴욕에서 서울로 흘러가고 있었죠. JP모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 일제히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금융 분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배포한 내부 문서가 유출되어 있더군요. 제목은 글로벌 기술 투자의 새로운 축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가장 안전한 기술 자산은 한국에 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HBM 메모리와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죠.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기술 투자의 최적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UAE의 무바달라 투자청도 SK하이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카타르 투자청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석유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으니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수소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오일머니와 한국 기술력의 결합.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자본의 흐름이라는 게 한번 방향을 틀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에 미국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달러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유로화와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고 특히 원화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죠. 달러 패권의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향은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상무부 건물 1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사려는데 가격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3달러 50센트였던 아메리카노가 4달러 20센트로 올라 있었어요. 20% 가까이 인상된 거죠. 수입원두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결국 달러 약세 때문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에서 국가의 쇠락을 느끼다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개인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연금 계좌를 열어봤는데 숫자가 처참했어요. 제 노후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기술주 비중이 높았죠.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제 연금 계좌도 함께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5% 넘게 빠져 있었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눈앞에서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22년간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국의 정책 때문에 제 노후가 위협받고 있었어요. 아이러니였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상무부 건물 앞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HBM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성적을 거뒀고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한국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전광판 화면이 바뀌더니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속보였습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공급망 혼란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GDP가 역성장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전광판에서 두 개의 뉴스가 교차했어요. 한국의 사상 최대 실적과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률.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시대의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글로벌 경제 지도를 펼쳐봤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과 대만, 서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한국이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그 네트워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패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늘 패권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유지된다고 믿어왔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패권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달랐어요. 패권은 선언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외쳐도 세계가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패권은 의미가 없어지죠.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설계했고 세계는 그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 브리핑을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 보고서였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세 철폐, 규제 완화, 그리고 특별 파트너십 제한.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형국이었죠. 백악관 브리핑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 표정이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철폐하고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복도를 걷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제안을 전달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저는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였지만 마지막 임무로 이 일을 맡았습니다. 박철민 전무에게 연락을 취해 화상회의를 요청했죠. 이번에는 응답이 빨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먼저 굽히고 들어가니까 일정이 금방 잡히더군요. 화면에 박 전무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양국 간 특별 전략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속으로는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전무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표정 변화 하나 없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검토한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환영한다는 말도 기쁘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는 사무적인 답변뿐이었죠. 저는 뭔가 더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 앉자는 제안이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담담하게 화상회의를 마무리했어요. 화면이 꺼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에서 공식 답변이 왔어요. 조건이 맞으면 검토하겠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조건이 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제시하라는 식이었죠. 완전히 가불이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상무부를 떠나는 날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22년 전 처음 이 건물에 출근하던 날도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야망에 차 있었죠. 미국의 경제 안보를 설계하는 핵심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꿈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기분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버지니아의 노후한 집을 정리하고 플로리다로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은퇴 후에는 따뜻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라운지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박철민 전무였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건지 못 본 건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것 같았어요. 저도 괜히 어색해서 고개를 돌리려는데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제 앞에 멈춰서더니 짧게 목례를 했어요. 헤일 국장님. 아니, 이제는 전직 국장이죠.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전무님. 출장이신가요? 네, 베를린으로 갑니다. 유럽 파트너사들과 미팅이 있어서요. 역시나 바쁜 사람이었어요. 한국 기업인들은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저는 은퇴해서 플로리다로 내려가는데 그는 베를린으로 날아가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러 가고 있었습니다. 대비가 선명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 전무님, 제가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던 걸까요?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걸까요? 박 전무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비즈니스는 신뢰가 전부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숫자가 아니라요. 숫자는 변합니다. 어제의 이익이 오늘의 손실이 되고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되죠.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희는 그걸 알았고 미국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박 전무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가방을 들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네요. 국장님, 건강하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총 한 발 쏘지 않았고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되었을 뿐이에요. 미국은 그 기준을 따라갈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숫자가 진리라고 믿었던 저에게 한국은 다른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오만한 관세 폭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한민국. 그저 묵묵히 실력으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된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차, SK의 배터리. 이 모든 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기적 위에 세워진 겁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최강 대국도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든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미끄러운 곳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산책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환영해요. 독수리 탑업도 괜찮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 줄이면 충분해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